네, 인간 발달 단계가 되겠고요. 인간 발달 단계는 이제 그 각각의 시기별로 터미놀로지를 먼저 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간단하게 이제 터미놀로지를 이야기를 드렸는데, 프리네이탈 스테이지, 인펀시라고 하면은 한 살에서 0살에서 2살까지 얘기하는 것이고요. 초기 어린이기 3에서 6세, 아마도 유치원 또 어린이집 시기, 미들스쿨 에이지가 초등학교, 그 다음에 이제 티네이지에 들어가게 되죠. 13에서 19세 청소년기, 그 다음에 성인기도 영, 미들, 레이트 정도로 나누기도 한다. 이것은 이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요. 그럼 뭐 이제 6살과 7살이 뭐 다를 것이냐? 네. 상당히 많이 다르죠. 사회적으로는, 사회 환경적으로는. 왜냐면은 7살이 되면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아이의 어떤 성장 단계에서 보면 되게 큰 어떤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13세가 되면은 네, 중학교에 들어간다. 근데 이제 그것은 어떤 사회 환경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지, 12세와 13세가 의학적으로 다르냐? 네. 의학적으로는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 시기를 거치면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초경을 하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2차 성징이 발현이 되면서 뭔가 피지올로직하게 아나토미컬하게 체인지가 있기는 하지만, 어떤 뭐 정신적으로 그러면은 급격하게 변하는 시기인가를 한번 봤을 때 꼭 그렇지만은 않다. 19에서 20세, 물론 20세가 되면 이제부터는 성인이 되고, 어제 대통령 선거도 있었죠. 투표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술도 마실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차이를 보일 수 있게 된다. 각각의 단계는 그냥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이다라는 것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프리네이탈 스테이지, 이제 네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프리네이탈,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 태아기. 법적으로 이제 어느 시기부터 생명이냐, 이건 이제 의학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뭐 윤리적인 문제 쪽에 훨씬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또 사회 문화적인 어떤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죠. 종교적인 영향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보통 이제 37주에서 38주가 되면은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태어나기 전 시기에 맨 처음에 이제 수태기, 정말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수정란을 이룬 시기부터 우리가 생명이라고 봐야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착상을 해서 세포 분열을 거쳐서 이제 태아처럼 보이게 되는데,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이 시기가 되면은 심장이 뛰기 시작을 하는데,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것을 네, 생명으로 봐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저번 시간에 이야기 드렸듯이 20주 중반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태어난다 하더라도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부터를 우리가 생명으로 볼 것이냐, 이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다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러한 시기는 뭐 절대적으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은 분명히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엠브리오닉 피리어드와 피탈 피리어드로 크게 이제 나누게 되는데, 엠브리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세포 단위의 그런 모습들을 엠브리오닉 피리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태아기가 피탈 피리어드가 되겠는데, 피탈 피리어드는 퍼스트 트리메스터, 세컨드 트리메스터, 서드 트리, 그러니까 초, 중, 말, 이렇게 세 단계로 보통 나누게 되는데, 각각의 단계는 약 3개월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각각의 이제 메이저 이벤트들이 있는데 뭐 몇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보통 이제 수태 후 3주가 지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브레인, 하트, 블러드, 스파이널 코드 이런 것들이 발달을 시작을 한다. 4주가 되면은 뭐 얼굴이라든지 팔다리가 발달 시작을 하고 심장 박동이 시작된다. 네, 이러한 기준으로 이 시기 이후를 생명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 상당히 많죠. 6주가 되면은 핸드랑 핑거가 발달되기 시작하고요. 8주가 되면은 뇌신호와 근육운동, 그리고 외부 성기가 발달하기 시작을 한다. 네, 이런 정도 시기가 태아의 발달기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임신 중 약물 위험도 평가, 이제 CDC에서 이러한 임신 중 약물 평가 위험도를 이런 식으로 나눴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기준들을 사용하지 않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카테고리들이 아직도 이제 약전이라든지 병원에서 약을 사용을 할 때 나누기 때문에 뭐 임신 중에 약을 먹으면 분명히 어떤 약이든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 또 원하지 않는 효과, 이제 이런 것들이 대사 과정에서 아이들 그 태아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태아에 전달이 되었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하고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카테고리를 이제 CDC 카테고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A, B, C, D, X 그게 이제 5가지 정도로 나눴었고요. A 같은 경우에는 인체 실험까지 한 상태에서 완전히 태아의 위험이 없는 완전히 안전한 약물.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약들을 OTC, 오버 더 카운터, 즉 편의점에서도 그냥 마음대로 팔 수 있는 약이라고 분류를 하는 거죠. 뭐 비타민이나 소화제, 산모가 먹는다고 해서 태아에 전혀 문제를 끼치지 않습니다. 이제 B나 C 정도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약이 되는데요. B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인체 실험을 하지를 못했어요. 네, 당연히 이제 인체 실험이라고 하는 건 위험을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모들을 가지고 인체 실험을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체 실험은 아직 없지만 근거는 아직 부족하지만 동물 실험에서는 확실히 안전하다라고 판명이 된 약물, 즉 B 카테고리에 들어간 약물들은 임신 때 우리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쓸 수 있는 약들이었죠. 그게 이제 대부분의 항생제 계열이 여기 해당합니다. 항생제 중에 특별히 이제 문제가 있는 항생제들은 몇 가지가 있었고요. 타이레놀이라든지 인슐린, 프레드니손 같은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은 B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약들입니다. C 카테고리는 뭐 B보다는 약간은 위험할 수가 있는 게, 왜냐하면 아직은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약들, 이런 것들은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산모라 하더라도 이런 약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쓰는데 그렇게 아주 많이 고민을 하지는 않습니다. 겐타마이신, 벤코마이신 같은 항생제, 그리고 TCA 같은 이런 MAO 같은 이런 정신과적인 약물들도 카테고리 C에 해당합니다. D 같은 경우에는 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는 약들이에요. 그게 이제 이런 경련제라든지 와파린, 이건 이제 혈전 예방제죠. 리튬, 정신병 우울증 약이죠. 항암제, 이런 것들은 태아에게 위험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을 아예 안 쓸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제 이 약을 써야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쓰지만 그것은 태아의 위험을 감수하고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X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약들. 그게 이제 이 되게 유명한 탈리도마이드, 뭐 테스토스테론, 심바스타틴, 이런 약들은 태아에게 기형을 유발하고 심하면 사망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약들이 되겠습니다. 자, 임신 중에는 엑스레이를 찍으면 안 된다. 저기 뭐 엑스레이실 가면 다 붙어 있죠. 임신이면 얘기하라고. 근데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알아야지 해결이 되는 문제죠.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 임신하면은 이제 결국은 아이가 아래 엄마의 뱃속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부를 직접 조사하지 않는 엑스레이 촬영은 직접적으로는 태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복부 이외의 부위는 안전합니다. 이게 이제 소량의 방사선이 태아에 영향을 줄 것인가, 아직은 과학적인 근거는 분명히 없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가 안전한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연구들을 했죠. 짧은 기간 동안 다량의 엑스레이를 복부에 촬영해야 하는 경우, 이제 복부 CT, IVP라고 이전에는 조영제를 주고 뱃사진을 한 2-30장을 찍어서 돌 같은 거를 확인하는 이제 이런 검사를 했었는데, 혈관 조영제가 들어가고 복부 사진을 되게 여러 개 찍기 때문에 실제로 방사선 조사량이 상당히 이제 많았었어요. 근데 요새는 IVP 거의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CT를 찍죠. 드물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라드라고 하는 게 이제 방사선 단위입니다. 50mg GY 이하의 조사량은 임신 전 기간에 걸쳐서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특히 이제 임신 아주 초기에 3주에서 16주는 신경계나 내분비계가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10라드 이상 조사량이 태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제 한 번 촬영할 때마다 어느 정도 되느냐? 네, 복부 촬영이 0.3mmGY, 복부 촬영은 10mmGY, 즉 복부 촬영 한 10번 정도, 아니면 복부 단층 촬영, 네, 이게 이제 몇 번이 되나요? 한 20번? 예, 한 3, 40번 정도가 위험할 수 있는 양이다. 그러니 이제 상당히 여러 번 찍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분명히 의학적으로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좋은 것은 분명히 아니니까. 그래서 뭔가 엑스레이 촬영을 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연관성이 있든 없든 간에 법적인 소지가 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량의 촬영도 실제로 임신에 큰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자, 출산 예정일 계산할 줄 알아야 되겠죠. 예전에는 이제 다 이 의료인들이 이런 거 가지고 다녔었어요. 인구보건협회에서 나온 이유가, 네, 지금 뭐 아마도 여성가족부나 뭐 이런 데서 하겠죠. 이게 이제 한때는 너무 출산율이 높아서 출산을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러던 아주 옛날 시기도 있었고요. 그 후에는 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에서 네, 가임기와 분만 예정일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 부분을 마지막 생리일에다 맞추게 되면 쭉 한 바퀴를 돌아서 네, 분만 예정일이 언제인지를 알려주는 이런 캘린더들을 가지고 다녔었습니다. 지금도 찾아보면 병원에 어디 있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는 월 플러스 9, 1 플러스 7, 9 플러스 7 룰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지막 생리일이 1월 1일이다 라고 하면 10월 8일이 되겠죠, 예정일이. 문제는 10일을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마지막 생리일이 10월 1일이다 라고 한다면 10 플러스 9는 17이니까요. 네, 그때는 마이너스 3을 하면 됩니다. 당연히 19니까 7월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일이 뭐 30일이다. 마지막 생리일이 1월 30일이다. 그러면은 10월은 10월인데 이게 37일이 되잖아요. 그럼 10월달은 31일까지 있죠. 그러면은 37일이니까 11월, 네, 11월은 30일까지 있고요. 네, 10월, 그러니까 1월 30일이라고 한다면, 네, 11월 30일, 31일이니까 8일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11월 7일이 됩니까? 한번 계산해 보시죠. 예정 월의 날수를 넘어가면 그 날짜만큼 제하면 되겠습니다. 뭐 하루 이틀이 차이가 나는 거는 뭐 우리가 충분히 용인이 가능한 거니까요. 자, 신생아 상태. 출산 전후로 인한 생리적, 해부학적, 심리적 환경 변화를 겪으며 적응하는 시기이다. 어떻게 보면 일생 중에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와 막 태어났을 때 바로 이 시기가 가장 급격하게 변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태어난 후에는 일시적인 체중 감소, 왜냐하면 엄마 몸속에서는 수분이 많이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수분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면서 움직임이 있으면서 그런 여러 가지 근 감소, 이런 약간의 체중 감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간 기능, 혈액 조성 성분의 변화에 의해서 생리적인 황달도 가능합니다. 자, 피부는 주름이 많고 태지로 덮여 있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끈적끈적한 것이 태지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피부의 기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신생아 황달이 정상적으로는 이제 한 3, 4일째 시작되면서 일주일 이내에 소실이 됩니다. 근데 너무 빨리 발생하거나 너무 높은 수치로 발생하는 경우는 뭔가 간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비정상적인 황달이다. 평균 신장은 50cm, 평균 체중은 3kg에서 4kg 이쪽 저쪽이 되겠습니다. 자, 신생아의 정상 생리는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생체 징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아직은 자율신경계 기능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불규칙합니다. 그리고 반사적이고 불규칙한 호흡을 보입니다. 약 37도 이쪽저쪽이고요. 피부에, 그러니까 피부가 얇고 피하 지방이 적기 때문에 체온 조절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는 포대기에다 잘 싸놔야 되는 것이고요. 식사는 이제 모유나 분유를 하게 되는데, 모유가 훨씬 더 소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모유는 하루에 한 10번 정도까지도 먹습니다. 대신 분유는 소화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루에 먹는 양이 모유보다는 분명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신생아들이 보통 돌 정도까지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한 6개월 이쪽 저쪽까지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낮에는 모유 수유, 엄마가 이제 깨 있는 동안에는, 이제 밤에는 좀 잘 자라고 분유를 섞어서 먹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루에 이제 거의 20시간 가까이를 잠만 자요. 이것이 돌이 지나면서 수면 시간 자체가 줄어듭니다. 수면 시간이 이렇게 길다라고 하는 이유는 상당히 몸 상태가 급격하게 커져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사가 활발하면서도 체중과 근골격이 증가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수면을 하는 것을 추정을 합니다. 보통 이제 태어난 지 하루 정도 지나게 되면은 변을 보게 되는데, 배변 횟수는 하루에 3에서 5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신생아 반사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빨기 반사는 입에다 뭘 넣어주면은 오물오물하니 빨아요. 그게 이제 보통은 정상적으로 수유를 위해서 한 100일 정도까지 가지고 있는 반사가 되겠고요. 눈 깜빡일 반사는 눈앞에다 이렇게 갑자기 딱 빠르게 움직임을 주게 되면은, 네, 이거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반사고 영구적으로 가지고 있는 반사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있죠. 파악 반사는 손에다 뭘 쥐어주면 이걸 자꾸 잡으려고 하는 반사가 있고요. 뺨을 자극하면 그쪽으로 입을 돌리게 됩니다. 모로 반사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고개를 뒤에서 받치고 있는 것을 제거를 하면 팔을 벌려서 잡으려고 하는, 이게 이런 파악 반사나 근원 반사, 모로 반사 다 이제 한 100일 정도까지 가지고 있는 반사고요. 바빈스키 반사는 우리가 신경학적 검사에서 배웠던 바로 그 바빈스키 반사입니다. 어른들에 있어서는 이것이 비정상적인 반사가 되겠는데, 신생아에 있어서는 이것은 정상적인 반사에 해당한다. 이것은 돌 정도까지는 정상적인 반사에 해당한다. 바닥에 발을 대면 자꾸 이제 걸으려고 하는 이런 걷기 반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모로 반사, 고개를 뒤로 떨어뜨리면은 팔을 벌려서 잡으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 손가락을 같은 걸 대주면은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 입 주위를 자극하면 입을 그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 바빈스키 반사는 아래서부터 위쪽으로 발바닥을 긁었을 때 발가락이 이런 식으로 벌어지면서 바깥쪽은 오므러지고 엄지발가락은 위로 올라가는, 이게 이제 바빈스키 반사가 되죠. 자, 연령에 따른 행동 발달 이론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펀시라고 하면 상당히 귀엽죠. 아마도 조카들이나 동생들 크는 것을 본 학생들은 충분히 이제 이해를 되게 쉽게 하는데, 특히 이제 아이 키워본 아이 엄마들은 이런 거를 굳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사실은 알고 있어요. 인펀시라고 하는 거는 가장 1차적인 유대관계, 즉 가족, 부모와의 유대관계를 쌓아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시기에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특히 이제 고아라든지 부모가 편부모 한쪽에 없다든지 한다면 어떤 불안과 적응 장애를 향후 나타낼 수 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시기죠. 자, 1개월에서 3개월 눈으로 따라간다, 엎드려서 목을 가누는 게 보통 이제 3개월, 이런 것들이 이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가 몇 개월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데, 이런 행동을 보고 나서 목을 가눌 수 있는 정도가 된다, 그렇다면 한 100일 정도는 되겠구나.
그리고 소셜 스마일, 네, 본인이 웃는지 안 웃는지 모르게 웃습니다. 근데 부모들은 이걸 자기를 보고 좋아서 웃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소셜 스마일, 즉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시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5개월 정도 지나야 뒤집습니다. 물론 이건 절대적인 시기는 아니에요. 아이 발달에 따라서 뭐 한 달 이쪽 저쪽으로는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5개월이 돼도 뒤집지 못하는 아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에요. 앉을 수 있는 게 이제 보통 6개월 정도, 이때부터 옹알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보통 돌잔치 할 때는 붙잡고 서고 혼자 한두 걸음 정도 걸을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돌잡이를 하는 거죠. 자, 스트레인지 앵자이어티라고 하면은 자기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얼굴이 자기한테 가까이 온다면 막 울고 찡그리고 피하려는 반응 일어나게 되는 시기입니다. 자, 토들러. 토들러는 이제 아장아장이죠. 보통 아장아장인데 이 아이들을 보시면은 되게 재밌게 놀고 있습니까? 네, 함께 놀지만 혼자 논다. 이제 이 시기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는 거죠. 네, 같이 논다라는 개념은 없고 뭔가 놀 수는 있습니다. 자, 부모와 떨어지는 연습을 하는 시기, 이때 우리 아이들은 어디를 가죠? 어린이집을 가게 됩니다.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이 시기를 잘 보낸다면 부모와 떨어지는 일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시기에 뭔가 결핍이 되게 된다면 나중에 이제 어떤 애착관계라든지 종속관계, 여러 가지 이제 정신심리학적으로 완전하게 성장을 하기 쉽지 않죠. 자, 돌이 지나고 한 돌반 정도 블럭을 쌓을 수 있고요. 한 발씩 계단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공을 던질 수 있고요. 약 한 10개 단어 정도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돌 때는 엄마, 아빠 정도 할 수 있습니다. 2살이 되면 만 2살입니다. 공을 찰 수 있고 옷을 벗을 수 있고 숟가락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네, 문장이 가능하고요. 얘기 드렸듯이 친구와 함께 놀지만 각자 놉니다. 3살이 되면 3발 자전거, 그리고 원을 그릴 수 있고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성별을 인지할 수 있고요. 화장실 연습을 시작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쯤 되면 유치원 때는 이제 친구들하고 함께 놀기 시작을 해요. 몇 시간 정도 부모와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죠. 어린이집은 뭐 보통 짧은 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차츰차츰 한나절까지, 유치원은 하루 종일까지 이제 차츰차츰 부모와 떨어지는 시기를 늘리는 시기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이 시기에 당연히 분리불안,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내는 부모들은 항상 처음 보낼 때 아이가 가기 싫다고 울면은 참 걱정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게 뭐 가면 또 재밌게 놀아요. 분리불안 때문에 그럴 가능성 훨씬 더 많고요. 죽음에 대한 인식 자체는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완동물이 사망을 한다든지 아니면 할머니나 이런 다른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이때는 이제 역할놀이, 또 가정교육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4살이 되면 단추와 지퍼 사용 가능하고요. 양치질 가능하고 한발 뛰기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과도한 질병이나 손상에 대한 걱정, 병원을 제일 두려워하는 시기가 또 이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왜 나를 아프게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고, 주사를 맞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이제 어떤 설명을 해서 이거는 안 아픈 거야, 이거는 너한테 꼭 필요한 거야, 이런 것들은 전혀 이제 도움이 되지 않고요. 차라리 뽀로로 보여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역할놀이, 그 인형놀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친구와 협력한 놀이가 가능하고요. 간혹 가다가 나이트메어, 나이트 테러 같은 거 있을 수 있고요. 5살이 되면 이때부터 졸라맨을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머리와 다리는 표현이 가능한데 몸통까지 표현이 되지 않는 시기를 거쳐서 몸통을 완전하게 표현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린 이제 사람의 모습을 보면 머리에 다리가 붙어 있고, 뭔가 이제 본인은 이것이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람같이 보이지 않는 이제 이런 그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되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리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같은 동성 부모에 대해서 이성 부모에 대해서 애착을 보이고 동성 부모에 대해서 경쟁심을 가지게 되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가진 시기가 되겠고요. 6살이 되면 이제 자전거, 두발 자전거 탈 수 있고요. 그리고 신발끈을 묶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쓰기 시작하고요. 이때부터는 뭔가 도덕적인 가치, 인식, 뭐 죽음, 이런 고차원적인 어떤 이해가 시작되는 되게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러한 사회 심리 단계, 사회 인지 심리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초등학교를 빨리 가면 좋을 것이냐? 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적절한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에 맞는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때 그러면은 뭐 영어를 배우고 뭐 무슨 뭐 미술을 배우고 예술을 배우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이냐. 물론 아이의 흥미 유발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지만 뭔가 학업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시기에 맞는 적절한 교육이 아니라면 그것은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네. 이런 사진 보면은 자식 키우는 부모들은 조금 좀 약간 울컥하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얘들이 본인이 애국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선생님이 자, 줄 서 있으세요. 네, 아주 줄을 잘 맞춰 있죠. 그리고 태극기 흔드세요. 그럼 흔들고 있어요. 자, 이 시기는 정말 일생을 통해서 가장 착한 시기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시키는 대로 다 잘해요. 이 시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좋은 게 무엇이냐, 나쁜 게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읽는 동화, 그리고 만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좋은 게 뭐냐, 나쁜 게 뭐냐라는 어떤 권선징악, 착하면은 보상을 받고 나쁘면은 망해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대부분의 동화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시기가 되면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뭔가 혼자 되거나 누군가 죽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심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자, 좋음과 나쁨, 도덕, 가치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데 이것이 나중에 제가 얘기 드릴 프로이드 정신심리학에 나오는 슈퍼에고, 초자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도덕성, 그리고 글을 읽는 것이 가능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생각과 사고력의 증가, 즉 이 시기부터는 무엇인가 학습이 필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인간 발달의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나올 거예요. 아마도 이런 인간 발달 이론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은 왜 그런지를 이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인간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 개념적으로는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출생에서 사망에 걸쳐서 일어나는 변화다. 인간의 모든 특성을 포함한다. 네. 성장은 신체 크기의 변화와 같은 양적인 확대를 우리가 성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성숙은 크게 커지는 게 아니고 어떤 질적으로 나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통 성숙한다, 머추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것은 유전적 특성과 잠재적인 특성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교육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경험해보지 않고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없죠. 우리가 직접 경험이 있고 간접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것, 그리고 책을 읽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간접 경험이죠. 그리고 뭐 뭔가 직접 해보고 하는 것은 훈련이 되겠죠. 그런 어떤 개인의 심리적인 변화, 신체적인 변화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학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것은 이제 인간 발달 이론에 기초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성장과 발달이 기본적인 어떤 방향과 원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발달을 한다. 우리가 걷고 나서 뛰어야지 뛰기를 먼저 하고 걸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순서가 있고 방향, 네, 머리 쪽에서 다리 쪽,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발달하는 게 신경세포죠. 뇌신경세포가 가장 먼저 성숙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온몸 장기, 그리고 팔다리, 근골격계, 뭐 이런 식으로 머리에서 말단 쪽으로 발달한다. 연속성을 차츰차츰 변하시, 계단식으로 한 번에 변하지 않는다. 시기와 속도는 정해져 있고 개인 차이 있고 연관성과 상호작용이 있다. 자,
지금은트 프로이드 뭐 되게 유명한 분이죠. 되게 유명한 분이고요. 정신심리학자고요. 당시에도 뭐 상당히 많이 어떻게 보면 되게 센세이션한 주장을 되게 많이 했던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심리학의 어떤 창시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당시 학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고요. 이 프로이드가 생각하는 의식이라고 하는 단계는 빙산 중에서 나와 있는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러면은 그 밑에 숨어 있는 무의식과 전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 정신 상태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을 나눠서 설명을 한 분. 이분의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책, 뭐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죠. 언제 시간이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드와 에고와 슈퍼에고. 이드와 에고는 이드는 원래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고 에고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써먹는 것인데요. 이드의 특징은 즉각적인 보상, 즐거움, 외부 현실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성적 욕구와 공격성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에고라고 하는 것은 이드와 슈퍼에고를 타협을 한다. 이 슈퍼에고라고 하는 것은 초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도덕, 가치, 동정심, 좋은 것, 나쁜 것.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슈퍼에고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유치원 정도는 가야 좋고 나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6세 이전에 초자가 생기기 전에 아이들은 매우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남한테 양보할 줄 몰라요. 이게 좋은 것이야 이해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이드와 슈퍼에고를 잘 타협을 하게 되는 게 에고가 되겠는데 이 에고를 어떻게 잘 형성을 하느냐가 성인이 돼서 정상적인 사람이 될 것이냐,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냐, 매우 참을성이 높은 도덕적인 사람이 될 것이냐 라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프로이드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벤져스에 나오는 타노스 있죠? 이게 이제 타나토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공격 본능, 파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 누구나 파괴 본능을 가지고 있죠. 또 사람 누구나 에로스, 성적인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죠. 이 정신적인 에너지, 즉 에로스와 타나토스 이 두 가지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 에너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성적 본능 에너지는 리비도라고 하는데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발달 단계마다 과업을 가지게 된다. 즉 발달 단계에 성공적인 과업을 하면 성공적인 보상을 얻을 수가 있다. 결국은 이런 성공적인 수행 여부가 성격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게 이제 프로이드 이론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극단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당시에 발표됐을 때 상당히 사람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고 또 일부 사람들은 크게 비판을 했었죠. 자, 프로이드의 발달 5단계론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로 나눠지게 되는데 구강기라고 하는 것은 보통 돌 정도까지, 오럴 스테이지, 모든 심리 발달이 어떤 수유를 통한 욕구 충족, 이것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공격적이거나 의존적인 성격을 보이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2단계가 이제 1세에서 3세. 이게 이제 왜 학문기냐면 이때부터 배변, 즉 규제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싸면 안 되잖아요. 기저귀에다가 똥오줌을 싸다가 이제는 변기를 연습을 해서 화장실에 가서 혼자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참을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서양에 비해서 동양 3국,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 이 배변 훈련을 좀 이르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서구 사회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심리학자들은 그런 빠른 어떻게 보면 아이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태어나면서부터 처음 겪게 되는 어떤 규율과 규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 데나 싸는 게 제일 편하죠. 근데 자기가 똥이 마려워도 참고 화장실까지 간 다음에 화장실에 앉아서 바지와 속옷을 벗고 변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을성이죠.
이 배설을 통한 욕구 충족을 너무 강압적으로 강요를 하고 뭐 이제 심하게 야단을 쳤을 때 나중에 이제 과도하게 좀 깔끔함을 추구하는 결벽증이라든지 아니면은 공격적인 파괴적인 성격 나타낼 수가 있다. 이제 3단계가 이제 팔릭 스테이지 남근기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유치원기를 얘기를 합니다. 이때부터는 남성과 여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엘렉트라 컴플렉스. 네. 이때부터 어떤 이때의 정상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이제 너무 이제 경솔하거나 너무 과장적인 성격이거나 아니면 성적으로 유혹적인 성격이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잠복기는 이러한 어린 시절의 욕구들이 약간은 잠잠해지는 시기, 이제 잠재 시기라고 보통 유치원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이성 친구보다 동성 친구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성에 대해서 왠지 알게 모르게 회피하는 운동, 네, 남자아이들이 어린 여자아이들을 뭐 단체로 놀리고 일부러 회피하고 짓궂게 굴고 하는 이제 이러한 시기가 잠복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식기가 청소년기, 이때부터는 호르몬의 영향, 2차 성징 때문에 과도한 이성 관심, 그리고 무의식 갈등 혼란, 뭐 자살 비행 이런 시기가 생식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발달 5단계론 아마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인간 발달 단계가 너무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 아니냐. 아니 달성하고 못하고가 있으면 한 50%만 달성했으면 어떡할 건데 한 70% 달성한 사람하고 그럼 50% 달성한 사람하고 차이가 날 건데 이제 이런 비판들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이제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를 확대를 합니다. 네, 좀 더 세분화해서 우리가 해결을 하자. 이게 단순히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달성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너무 과장된 게 아니냐. 이게 외부와 상호작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에릭슨의 8단계론. 이게 만족, 불만족이 아니라 긍정적인 결과, 부정적인 결과가 서로 조화, 상호작용을 이뤄서 발달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8단계가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자, 신뢰불신. 네, 이때부터는 뭐 유아의 욕구에 따른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문제다. 이것은 신뢰와 불신의 균형이다. 어떻게 보면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를 100% 신뢰해야 할 수밖에 없죠. 뭐 믿지 않는다고 어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는 거 말고 방법이 없죠. 2단계는 이제 자율성과 수치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율성과 수치감, 뭐 말은 어렵지만 이제 스스로 행동하느냐, 네, 그리고 그것이 스스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느냐, 이 간섭과 통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배변 훈련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3단계가 주도성과 죄책감, 네, 호기심, 무엇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관심 있어하고, 그리고 이때는 성취가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은 혼자서 옷을 입는 거, 이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혼자서 숟가락질하는 거, 혼자서 젓가락질하는 거, 이런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칭찬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되면 나중에 이제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근면성과 열등감. 네, 이때가 이제 초등학교, 이때부터는 자아성장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쟁에 접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스스로 성취하는 것의 문제이지, 이게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이 시기 매우 중요한데, 이 시기에 여러분들 학원 다녔었죠. 네, 남들과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하고 함께하면서 성취를 해야 하고요. 스스로 성취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남들과의 경쟁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네, 잘못된 어떤 경쟁, 잘못된 성취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인식이 생기게 되죠. 자, 청소년기는 정체감과 혼란, 이것은 뭐 설명 안 드려도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는 없었던 것이 이제 생겼는데, 성인기, 초기 성인기라고 해서, 성인이라고 해서 평생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 정신적인 상태를 이미 뭐 완성을 한 상태는 분명히 아니죠. 초기 성인기에는 당연히 학업과 취업
융합이라고 하는 바로 직업, 또 결혼하는 배우자, 동료, 공동체 일원, 이런 어떤 융합적인 사고가 필요한 시기고요. 중년기에는 최선을 다해서 사회적 성취, 헌신, 육아, 가족을 부양을 해야 되겠죠. 노년기에는 자아 통합과 절망감, 네, 바로 이제 서서히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시기, 또 후회나 뭐 한탄과 같은 그런 정신적인 상태를 보일 수 있대. 이제 에릭슨의 8단계론이고요. 자, 피아제. 에릭슨, 피아제 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왜 많이 들어봤을까요? 이런 학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학원들이 다 이제 이런 발달 단계에 기초한 뭐 어떤 교육을 한다라고 광고를 합니다. 정말 그런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뭐 경험을 해보셨으면 충분히 아실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이제 이런 이름들을 학원 이름에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거예요. 자, 이 피아제는 인간 발달 이론을 어떤 인식론의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그니션, 즉 인식 방법에서 뭔가 이런 길을 나누는 거지, 저런 식으로 어떤 절대적인 길을 나누는 것이 적절할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되죠. 아동의 사고 구조는 성인하고 다릅니다. 생각의 방식 자체가 달라요. 아이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 얘기하다가 저 얘기하다가, 또 어떤 때는 별거 아닌 거에 되게 큰 관심을 가지고요. 방구, 똥, 뭐 이런 얘기 되게 좋아하고요. 또 뭐 기차랑 비행기랑 싸우면 누가 이겨,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고 구조 자체가, 사고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능동적인 지적 획득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알아가는 사람이 스스로 환경을 탐색하고 적응하는 단계. 그래서 시기에 따른 인지 발달 단계를 4개 단계로 구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아제라는 이름이 학원에 훨씬 더 많이 쓰이게 되는 거예요. 자, 보통 감각운동기는 초기 2살까지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는 감각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것.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다가 모빌 같은 거 달아주고요. 아이 동요 같은 거 틀어주고요. 네, 이런 것들. 네, 놀이 자체도 눈앞에서 뭘 왔다 갔다 하는 것, 깍공놀이,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전조작기, 직관적 비가역적인 사고. 그러나 이제 이 시기에는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형놀이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인형이 정말 사람, 이런 어떤 물건을 정말 어떤 의인화하는 이제 이런 것들 나오죠. 이제부터 구체적인 조작기부터 프로이드가 얘기한 슈퍼에고가 생기기, 그런 어떤 좀 고차원적인 사고가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좋은 거 나쁜 거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요. 보존성, 이게 없어졌다 다시 생겨도 이게 똑같은 것이구나. 그리고 서열화, 큰 거 작은 거, 많은 거 적은 거 나눌 수가 있는 구체적인 조작기. 그래서 이 구체적인 조작기가 교육을 시작하는 시기가 된다. 형식적인 조작기는 이때부터는 잊지 않아도 그것을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전까지는 뭔가 눈앞에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시기라면, 이 초등학교를 들어간 이후에는 우리가 초등학교 교과서 보면은 추상, 논리, 조합, 이런 사고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피아제이고요. 자, 그래서 감각으로만 세상을 인지하는 시기, 그 다음에 이런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시기를 거쳐서 이때부터 뭔가 고차원적인 사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정상적인 교육이 필요한 시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파블로프 뭐 많이 들어보셨죠? 종치고 개한테 밥 주는, 스키너 행동주의 이론, 마슬로우 인본주의 이론, 뭐 다양한 교육 발달 이론들이 있는데, 관심이 있으시면은 유튜브에 상당히 이제 이런 비슷한 인간 발달에 대한 이론들이 많이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방어 기제, 정신 방어 기제, 디펜스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어 기제라고 하는 건 스스로를 지키는 골키퍼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방어 기제가 제대로 형성이 돼 있는 사람은 마음이 굳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쉽게 흔들거나 영향을 주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 방어 기제를 얘기를 할 때는 아까 이제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무의식적인 활동으로 에고를
정신적으로 보호하려는 것, 이게 이제 바로 정신적인 방어 기제가 되겠습니다. 방어를 해서 뭘 할 건데요? 네, 불안하지 않게 해주는 거죠. 불안하지 않게 정신적인 안정을 추구하고 항상성, 자존감. 네, 그래서 방어 기제가 잘 형성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존감이 매우 높습니다. 자, 정상적인 정신기제 가진 사람은 방어기제가 잘 작동하고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 자극에 대해서 스스로를 잘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겪은 사람은 방어기제가 성숙하지 못해서 네, 다양한 비정상적인 방어기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성숙한 방어 기제들을 간단히 좀 설명해 보면, 네, 이타주의나 파괴주의, 네, 되게 고차원적인 어떤 정신 활동의 결과입니다. 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러나 이제 이런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물론 불쌍해서 도와주고 아무 의미 없이 도와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감정과 불안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머. 불편한 상황에서 감정이 다치지 않도록 희화하는 것. 네. 이제 머리숱이 없는 사람이, 네, 그 불안함이나 놀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네, 이마가 넓죠? 아니면 반짝, 방이 환해지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웃음으로 자기의 어떤 단점을 감추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유머가 되겠죠. 승화. 네. 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감정, 네, 엄청난 분노와 폭력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것, 네, 본인이 공격성을 승화시키기 위해서 복싱을 한다든지 다른 스포츠를 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죠. 억제, 서프레션, 불편한 감정을 의식적으로 밀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성숙한 방어 기제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성숙하지 못한 정신 방어 기제, 네, 이런 것들 이제 응급실에서 아니면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일하면서 현장에서 너무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어떤 디펜스 메커니즘. 자, 좀 설명해 볼까요? 디스플레이스먼트, 전이. 네, 이게 이제 화가 날 때 용인 가능한 그 사람한테 화를 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 화가 나는 것을 전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디소시에이션, 해리, 네, 생각을 완전히 분리해서 현실에서 잊어버린 것처럼 행동하는 것. 나는 그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자기가 해놓고, 네, 이런 것들이죠. 프로젝션, 투사. 네, 본인의 감정과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킴. 네, 응급실에 오면 승질냅니다. 근데 응급실 의료진한테 승질을 낼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화가 났으니까. 네, 이런 것들이 바로 프로젝션이 되겠죠. 레셔널라이제이션, 합리화. 네, 다양한 이유로 합리화 시킵니다. 네,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바로 이제 전형적인 이제 그런 것들. 스플리팅, 분리. 즉, 세상은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눠져 있어. 네,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놈, 나한테 안 좋게 하면 나쁜 놈. 네,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제 스플린티. 세상 자체를 뭔가 나눠서 보게 되는 그런 렌즈 꼈다고 그러죠. 색깔 있는 렌즈 꼈다. 네, 리프레션, 억제, 무의식적으로 불편한 생각을 숨기는 것. 네, 이런 것들 아예 기억 자체를 못하면 내가 그랬었어. 네, 자기한테 불리한 일들, 불합리한 일들, 네, 이런 것들이 다 이머추어한 디펜스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이야기들 다 이제 끝나가고 있고요. 테이크홈 메시지입니다. 발달 단계의 이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수치로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1살에서 2살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2살하고 3살하고 다를 것이냐, 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편의상 이러한 시기를 지나면 저러한 시기가 온다, 이런 어떤 연속적인 개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환자를 볼 때 정상적인 발달 단계를 벗어난 상황이 유일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살 정도 돌이 되면은 엄마 아빠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2살이나 3살쯤 돼 보이는 아이가 아직 한마디도 하지 못한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즉, 우리가 다른 정상적으로 아기가 잘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이 발달 단계에 어울리지 않는 어떤 특성을 보일 때 그것이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 심리적인, 정신적인 발달 단계에 맞는 대응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6살이 넘어야 슈퍼에고가 생긴다고 했는데 뭐 한 2살, 3살 되는 애를 붙잡아 앉혀놓고 이해를 시키겠다? 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죠. 육체적인 건강과 심리적인 건강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정상적인 심리 발달이 매우 중요하다. 또 심리적인 외상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신생아 반사 아까 얘기 드렸는데 정상적인 신생아 반사와 비정상적인 신생아 반사를 알고 있어야 되겠다. 네. 어, 오늘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 되겠고요. 오늘 강의 내용도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유튜브 채널에다가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강의 다시 듣고 싶으시면은 거기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리포트 때문에 몇몇 학생들이 질문을 했었어요. 리포트는 예를 들어서 오늘이 이제 2번째 주 강의니까 어제까지 제출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리포트 늦지 않게 제출을 해주시고요. 양식은 뭐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내용 자체는 이메일을 보내실 때 제목에 꼭 이름하고 학번을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과대표가 누구지요? 지금 출석해 있나요? 네, 최서연 학생. 그 최서연 학생은 제 핸드폰 전화번호 알고 있나요? 그 저기 조교님 통해서 제 번호 통해서 저한테 톡을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필요한 일 있으면 대표한테 직접 연락을